벌써 내 나이가 60이 넘었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20살 청춘의 설렘이 남아있는데 눈을 감았다 뜨니 어느새 세상이 달라져 있었다. 내 손에는 늘 함께하던 사람들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고독과 한숨뿐이었다. 며칠 전이었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 받자마자 멍해졌다. 큰아들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버지,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오셔야 해요. 순간 핏기가 사라지고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내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였는지 떠올리려 해도 기억은 희미했다. 늘 옆에 있으니 당연한 줄만 알았다. 하지만 그 당연함이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다. 평생 동안 자식들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고된 일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가족만 바라보고 살던 아내였다. 그 모습이 병상 위에 초라하게 누워있는 걸 보자 눈물이 쏟아졌다. 의사는 말없이 차트를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 뇌혈관이 막혔다고 했다. 다행히 급한 고비는 넘겼지만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바보처럼 고개만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서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와 나를 짓눌렀다. 그동안 내가 무심했던 시간들이, 아내의 웃음을 놓쳤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병실 한쪽에 앉아있던 작은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어머니만 믿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달라져야 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자식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아내 희생에 기대어 살아왔던 것이다. 정작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나는 무엇을 했는가? 눈물이 앞을 가렸다.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하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돈을 벌고 집을 지키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니 돈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마음, 건강, 대화, 시간, 그것들이야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다. 그날 밤 병원 의자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내 삶의 방향을, 우리 가족의 방식을,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지를 60이 넘은 지금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만약 이번에도 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 돈보다도 체면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나는 깊은 후회와 다짐 속에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라도 내 삶을 바꾸겠다. 아내를 지키고 나 자신을 돌보고 아이들과의 거리를 좁히겠다. 그래야 남은 날들이 후회로 가득하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병실에 앉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해야겠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함께 다시 걸어가자고. 아내가 의식을 되찾고 간신히 미소를 지어 보였을 때 나는 울음을 삼키며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녀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였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 평생을 가족만 위해 희생한 사람이 이제 와서조차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나는 도대체 무슨 남편이었는가? 병원 복도는 늘 분주했다. 의료진의 발소리, 환자 가족들의 한숨, 어딘가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소리. 그 속에서 나는 마치 이방인이 된 듯 멍하니 앉아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인생의 숙제를 풀지 못한 학생 같았다. 나는 내 안에 쌓여있는 후회와 미련이 산더미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가 병상에 눕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무심한 가장으로 살았을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위기가 나를 깨우고 있었다. 작은 아들이 내 옆에 와 앉았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를 챙겨야 해요. 아버지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하고 앞으로 생활 습관도 바꿔야 해요. 그 말에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맞는 말이었다.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은 자주 시큰거렸고 밤마다 소화가 안 돼 잠을 설치기도 했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괜찮다며 버티기만 했다. 그것이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 착각했지만 결국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내 무지와 고집이었다. 며칠 후 아내는 재활병동으로 옮겨졌다. 손발이 조금씩 움직였지만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았다. 작은 숟가락을 잡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는 잃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날부터 나는 병실에 매일 출근하듯 나갔다. 아내의 손을 잡아주고 물 한 모금 떠다주고 재활치료를 함께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깨달았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던 어느 날 병실에서 옆자리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역시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아내가 몇 년 전 쓰러진 뒤 돌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엔 화도 났지요.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다.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붙잡아 온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깨달았다. 나는 병실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세월처럼 흘러내렸다.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붙잡을 수 없는 순간들이 내 가슴을 치고 지나갔다.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나는 평생을 후회 속에 살게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 아내에게도 든든한 남편으로 남고 싶었다. 이제는 바꿔야 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후반전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며칠이 지나자 병원비 고지서가 내 손에 쥐어졌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그동안 은퇴 후를 대비한다고 나름대로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막상 병원비 앞에서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다. 내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돈이 이렇게나 무력한 순간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실감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퇴직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병은 그 모든 계산을 무너뜨렸다. 나는 종종 신문에서 봤던 기사를 떠올렸다. 한국인의 노후 파탄 원인 1위가 바로 의료비 부담이라는 통계였다. 60대 이후 가정의 절반 가까이가 큰 병원비로 인해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했다. 그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그 통계 속에 들어와 있었다. 작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우리 이번에 장기요양보험 신청해 보는 게 어때요? 어머니 상태라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제야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떠올렸다. 평소 뉴스에서 스쳐 지나가듯 본 적은 있었지만 내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자식의 말에 따라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을 신청하니 실제로 등급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순간 마음이 놓였다. 제도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처음으로 체감했다. 그러나 여전히 현실은 무거웠다. 병실비, 약가, 재활치료비, 간병인 비용까지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갔다. 나는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리를 싸맸다. 이대로라면 몇 년 버티지 못할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돈만 벌면 된다고 믿었던 내가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돈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은 돈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만으로는 지켜낼 수 없는 것들이 있었다. 나는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 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은 차가웠다.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하시며 늘 힘들어 하셨지만 우리 가족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때는 돈이 부족해도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으며 버틸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언제부턴가 돈이 전부라고 착각했다.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니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나는 다시 다짐했다. 돈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내의 회복을 위해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내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었다. 이제부터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가장 값진 투자라는 것을 나는 조금 늦게 깨달았다. 아내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매일 병실에 들렀다. 물리치료사가 아내의 굳은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다리를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참담하면서도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힘겨운 표정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노력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오히려 용기를 얻었다. 이토록 약해진 몸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려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나는 내 나약함을 부끄러워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환자분 가족이 함께 운동을 도와주셔야 회복이 빨라집니다. 가족의 손길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나는 그 말이 단순한 치료 지침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조언처럼 느껴졌다. 가족의 손길이 가장 큰 힘이다. 나는 그동안 돈으로만 가정을 지탱하려 했지만 결국 가정을 지키는 것은 내 손길, 내 시간, 내 마음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아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는 연습을 할 때 나는 눈물이 났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신혼 시절 좁은 방에서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웃던 순간, 아이들이 어린 시절 뛰놀던 뒷마당, 그리고 어느새 텅 빈 집을 지키던 쓸쓸한 날들. 이 모든 시간이 아내와 함께였기에 견딜 수 있었음을 나는 새삼 깨달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꺼내 보았다. 젊은 날의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웃음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먹먹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다짐이 생겼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아내의 웃음을 되찾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내 남은 생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후 큰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런 얘기를 털어놓았다.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역할을 나눠야 해요. 아버지만 떠안으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니를 돌볼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그동안 모든 짐을 혼자 져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은 함께 짊어지는 것임을 알았다. 나는 아이들에게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는 서로 의지하며 가자. 내가 더 이상 완벽한 아버지가 아니라도 괜찮다. 우리가 함께라면 충분하다. 그 말을 하면서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솔직해지고 싶었다.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라는 사실을 나는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가만히 생각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젊은 시절처럼 욕심과 경쟁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이제는 내려놓고 함께하고 지켜내야 한다. 나의 작은 손길이, 나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나는 아내를 통해 배웠다. 그리고 그 배움이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아내의 회복을 위해 병원과 집을 오가던 어느 날 나는 오래된 친구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나보다 몇 살 위였는데 이미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이었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자네는 아직 아내가 곁에 있잖아. 그 자체로 축복이야.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솟구쳤다. 그래,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축복이었다. 나는 그 단순한 사실을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자리가 빈 침대를 바라보았다.
병원에 누워있는 아내 대신 텅 빈 침대가 나를 맞이했다. 쓸쓸한 공허함이 방안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다. 아내가 다시 이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며칠 뒤 의사가 아내의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의사는 덧붙였다. 앞으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재발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또다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단순히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어야 했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기름진 음식, 술병, 간식거리들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는 늘 우리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며 자신은 대충 끼니를 때우곤 했었다. 그 습관이 결국 아내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우리 집 식탁을 바꾸자. 아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내 남은 삶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나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다. 신선한 채소, 통곡물, 기름기 적은 생선들을 골랐다. 시장 상인은 내 손에 담긴 바구니를 보며 말했다. 요즘 건강 챙기시나 봐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라도 바꿔야겠지요.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내가 무언가를 바로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아들과 함께 식탁을 차렸다. 소금 대신 허브와 간장으로 간을 하고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올렸다. 작은 아들은 놀란 듯 말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대답했다. 어머니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다. 우리 인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날 저녁 빈자리에 앉은 아내를 상상하며 나는 조용히 기도했다. 하루빨리 그녀가 이 자리에 돌아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운 습관을 평생 지켜낼 수 있기를. 아내의 회복을 위해 아내의 병간호를 하면서 나는 내 건강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병원 의사가 나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분도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먼저. 지치면 회복이 더디거든요. 그 말은 나를 향한 경고였다. 나는 평생 가족을 지킨다는 핑계로 내 몸을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했다. 아내만이 아니라 나도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며칠 후 나는 큰 용기를 내어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다.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혹시라도 큰 병이 발견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다. 피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 이제라도 알아야 지킬 수 있다. 검진 결과는 다행히도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공원을 걸었다. 처음에는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걷다 보면 아내가 병원에서 재활을 위해 힘겹게 움직이는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걷는 동안 나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다. 회사와 돈만 좇으며 살던 시간, 가족과의 대화를 외면하던 순간, 그리고 지금 후회하는 나 자신, 그 모든 것이 발걸음마다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다짐으로 바뀌어갔다. 공원 벤치에서 잠시 쉬며 노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는 내 나이 또래였는데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을 지켜왔다고 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게 체력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가족도 지키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지요. 그의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박혔다.
맞다, 체력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가장 큰 자산이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달력을 펼쳐놓고 매일 운동 일정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는 조금 늦게 깨달았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돈이 아니라 건강, 체력이 우리의 재산이야. 아내는 힘겹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미소가 내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다. 걸음걸이는 아직 서툴렀지만 혼자서 몇 발자국을 옮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치 아이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다시 보는 듯한 감격을 느꼈다. 병실에 울려 퍼지는 작은 발자국 소리가 내 마음을 적셨다. 삶은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회복의 기쁨과 동시에 또 다른 현실이 닥쳐왔다. 바로 인간관계였다. 아내의 병문안을 온 친척들과 지인들은 처음엔 위로와 격려를 보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는 은근히 부담스러운 말들을 던졌다. 병원비는 괜찮으시냐? 자식들은 효도 잘하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 그 말들이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위로가 아니라 평가처럼 느껴졌다. 나는 병실 복도에서 아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 사람들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머니와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선택이 중요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의 말에 흔들렸던 것이다. 평생을 체면과 남의 눈치 속에서 살아온 결과였다. 어느 날 아내의 대학 동창이 찾아와 말했다. 나는 자주 못 오더라도 멀리서 늘 기도하고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렇다, 진정한 관계는 자주 보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져 있는 것이다. 괜히 형식적인 만남을 이어가기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며 정리했다. 앞으로 내 삶에서 관계를 3가지로 나누어야겠다. 첫째,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해주는 관계. 둘째, 의무감으로만 이어가는 관계. 셋째,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그리고 나는 첫 번째 관계만 남기고 싶었다. 나머지는 놓아야 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이 가볍고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병원 불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그 불빛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 후반전은 관계를 정리하는 시간이다. 억지로 붙잡지 않고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태도였다. 나는 이제야 그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아내가 조금씩 회복하면서 병원 생활은 새로운 일상처럼 굳어졌다. 아침에는 물리치료, 오후에는 언어치료, 저녁에는 간단한 산책. 나는 매일 그 곁을 지켰다. 하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지? 이번에는 회복했지만 다음에는 어떨까? 그 불안감은 밤마다 내 가슴을 짓눌렀다. 나는 퇴원 후의 삶을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병실에서 돌아와 거실 탁자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앞으로의 삶이라는 제목을 적고 3가지 항목을 나누었다. 첫째, 건강관리. 둘째, 재정관리. 셋째, 관계관리. 젊을 때는 이런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걸 알기에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 먼저 건강관리. 아내와 나는 이제 음식, 운동, 검진을 철저히 지켜야 했다. 병원에서 배운 대로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고 저염식 식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이 앱을 깔아주며 말했다. 아버지, 이걸로 걸음수를 기록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숫자가 쌓이는 걸 보니 오히려 재미가 있었다. 건강은 습관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재정 관리. 나는 통장을 꺼내 모든 수입과 지출을 다시 정리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작은 임대 수입까지. 그동안 대충 계산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세세하게 관리해야 했다. 금융 상담을 받아보니 불필요한 보험이 몇 개나 있었다. 나는 과감히 해지하고 대신 의료비 대비가 가능한 실손보험만 남겼다. 그 과정에서 느꼈다. 돈은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셋째, 관계 관리. 아내의 병을 계기로 알게 되었다. 진심 어린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아야 한다. 억지 모임, 형식적인 연락은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 대신 아이들과의 대화를 늘리고 진정한 친구 한두 명과 깊은 시간을 나누는 것이 더 가치 있었다. 나는 노트를 덮으며 혼잣말했다. 이제라도 바꿀 수 있다면 내 인생은 여전히 희망이 있다. 아내가 내 옆에서 웃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내가 드디어 태어나던 날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휠체어에 앉은 아내를 밀며 아파트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동안 당연하게 드나들던 집이 오늘따라 낯설고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오니까 살 것 같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여보,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시작이야.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집은 아내에게는 여전히 불편한 공간이었다. 욕실의 턱, 좁은 복도, 무거운 문선잡이. 모두가 장벽이 되었다. 나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노인 맞춤형 주거 개조 지원 제도를 알아보았다. 정부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다음날 구청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신청했다. 며칠 후 담당자가 집을 방문해 욕실 손잡이 설치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을 안내해 주었다. 나는 속으로 감탄했다. 세상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았다. 아내는 집에서도 재활을 이어갔다. 나는 아침마다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짧은 거리를 걸으며 작은 성취를 함께 나누었다. 그녀가 계단 몇 칸을 오를 때마다 나는 박수를 쳤다. 그때마다 아내는 웃었고 그 웃음은 내 마음의 등불이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과의 갈등은 또 다른 문제였다. 큰아들은 현실적인 걱정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간병은 좋지만 아버지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아버지가 쓰러지시면 우리 가족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 말은 옳았다. 하지만 나는 자존심이 상했다. 평생 가족을 책임진 가장이라는 생각이 아직도 내 뼛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작은 아들이 옆에서 덧붙였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 세대가 책임을 나눠야 해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내 마음에 파문처럼 퍼졌다. 책임을 나눈다는 말은 내게 낯설었다. 그러나 동시에 위로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이제는 내가 모든 걸 짊어질 필요가 없었다. 가족은 함께 짊어지는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잣말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내려놓자. 책임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며 가족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가자. 그것이 나의 새로운 배움이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쌓아갔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끓여 함께 마시고 작은 운동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차고 젓가락질도 예전처럼 능숙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다. 비록 느리더라도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아내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화면 속에서는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노후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운동,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 말이 내 귀에 깊이 들어왔다. 우리는 이미 운동과 식습관을 바꾸고 있었지만 스트레스 관리에는 소홀했다. 나는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즐거움도 찾아야 해.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맞아,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쁜데 웃으면서 살아야지. 그날 밤 나는 일기를 쓰며 새로운 다짐을 적었다. 인생의 후반전은 고통을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날을 어떻게 즐기고 감사하며 사는지에 달려있다. 나는 이제야 그 단순한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이 우리 부부를 위해 근처 문화센터 강좌를 신청했다. 그림 그리기와 음악 감상 프로그램이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낯설었지만 막상 참여해보니 웃음이 나왔다. 아내가 색연필로 작은 꽃을 그리며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오래된 봄날로 돌아간 듯했다. 우리가 아직도 웃을 수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큰아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함께 요리를 했다. 부엌에서 서툴게 칼질을 하며 웃는 아들의 모습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함께 밥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겠다. 남은 날들을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채우겠다. 아내가 곁에 있고 아이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 행복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사명이었다. 아내와 함께 문화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주저하던 아내도 점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나는 그 옆에서 새로운 세계를 배우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우리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중이었다. 마치 결혼 초기에 서로를 탐색하듯 새로운 취미와 이야기를 공유하며 웃었다. 젊을 때는 돈과 생계에 치여 이런 시간을 상상조차 못했다. 그런데 이제야 조금은 늦게 함께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삶의 큰 의미라는 걸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 바로 외로움이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느꼈던 깊은 고독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는 사회적 관계도 거의 사라졌다. 하루 종일 집과 병원, 시장을 오가는 생활 속에서 나는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작은 아들이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도 동호회 같은데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처음엔 고개를 저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낯설고 두려웠다. 하지만 곧 생각했다. 변화가 필요하다. 아내를 위해서라도, 내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걷기 동호회에 나가보기로 했다. 첫날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했지만 함께 걸으며 금세 대화가 이어졌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여기 나오면 집에만 있을 때랑 달라요. 하루가 활기가 생깁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나도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모임에 나갔다. 새로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내 마음속에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웃음이 늘었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졌다. 아내는 내 이야기를 들으며 웃으며 말했다. 여보, 당신 얼굴이 달라졌어. 그 말이 나를 더 환하게 만들었다. 나는 깨달았다. 나이 들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돈도 아닌 고독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독은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이제 나는 조금씩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었다. 걷기 모임에 나가며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은 매듭이 있었다. 바로 형제와의 관계였다. 젊었을 때는 늘 가까이 지냈던 형제들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거나 그것마저도 건너뛰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어색함이 쌓이고 작은 오해가 큰 벽처럼 느껴졌다. 아내가 아플 때조차도 나는 형제에게 먼저 연락하지 못했다. 체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존심 때문이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왜 고모나 삼촌한테는 연락 안 하세요? 어머니 아프신 거 알려야 하지 않나요? 나는 대답을 못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연락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괜히 부담만 주는 건 아닐까. 오래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꺼내면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를 가로막았다.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누나의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다. 놀라움과 동시에 걱정이 묻어났다. 동생, 왜 이제야 말했니?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관계는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거리를 둔 것이었다는 사실을. 며칠 후 누나가 집을 찾아왔다. 손에 바리바리 음식을 들고 와서는 아내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다운 식사를 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음을 나눴다.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걸 나는 왜 그동안 붙잡지 못했을까? 나는 그날 밤 일기에 적었다. 관계는 유지하려 애쓰는 게 아니라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이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말 한마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 나는 너무 큰 걸 바라고 너무 늦게 움직였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 남은 날이라도 용기를 내어 다가가야 한다. 창밖 달빛이 아파트 단지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누나의 방문 이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것이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 문제, 유산 문제, 사소한 오해들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것이 벽이 되어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나누던 자리였다. 나는 아무 욕심도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 그 감정이 쌓여 형제들과 거리를 두게 만든 것이다. 누나와의 통화에서 눈물이 터졌던 것도 결국 내 안에 미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용기를 내어 둘째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낮아져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내 생각 많이 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세월만 흘려보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가 멀어진 건 서로의 무심함이 아니라 작은 용기의 부재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형제들과 조금씩 연락을 이어갔다. 주말에는 함께 식사도 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었지만 웃음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괜찮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결국 인생은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남는 것 같아.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결국 사람이지. 돈으로는 웃음을 살 수 없잖아. 그 순간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쳐 적었다. 앞으로 남은 삶의 원칙. 첫째, 건강을 지킨다. 둘째, 돈을 지혜롭게 다스린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한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아내의 병으로 시작된 위기 속에서 나는 인생의 본질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배우고 있으니 아직 내 인생은 늦지 않았다. 누나의 방문 이후 나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가족의 따뜻함을 다시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형제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것이 단순히 세월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돈 문제, 유산 문제, 사소한 오해들이 우리를 갈라놓았다. 젊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말 한마디가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상처로 남았고 그것이 벽이 되어 우리를 갈라놓았다. 나는 거실 창가에 앉아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산을 나누던 자리였다. 나는 아무 욕심도 없다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있었다. 그 감정이 쌓여 형제들과 거리를 두게 만든 것이다. 누나와의 통화에서 눈물이 터졌던 것도 결국 내 안에 미련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용기를 내어 둘째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랜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낮아져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도 내 생각 많이 했다. 하지만 누가 먼저 연락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세월만 흘려보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가 멀어진 건 서로의 무심함이 아니라 작은 용기의 부재였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형제들과 조금씩 연락을 이어갔다. 주말에는 함께 식사도 했다. 여전히 어색한 순간이 있었지만 웃음도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괜찮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결국 인생은 돈도 건강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남는 것 같아. 아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결국 사람이지.
돈으로는 웃음을 살 수 없잖아. 그 순간 나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쳐 적었다. 앞으로 남은 삶의 원칙. 첫째, 건강을 지킨다. 둘째, 돈을 지혜롭게 다스린다. 셋째, 관계를 소중히 한다. 이 세 가지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 아내의 병으로 시작된 위기 속에서 나는 인생의 본질을 새삼 깨닫고 있었다. 창밖에는 늦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라도 배우고 있으니 아직 내 인생은 늦지 않았다. 겨울이 다가오자 아내의 건강은 한층 더 나아졌다. 여전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조심해야 했지만 집안에서는 혼자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매일 감사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피어났다. 언젠가는 다시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나 스스로도 병원 검진 결과 고혈압과 고지혈증 초기 판정을 받았으니 내 몸 역시 안심할 수 없었다. 나는 어느 날 작은 아들과 함께 은행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은퇴 이후 우리의 재정 상태를 다시 점검해 보기 위해서였다. 상담 직원은 내 통장을 후워보더니 말했다. 어르신, 의료비 지출이 많으시니 장기적으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저축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지혜롭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이제는 돈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자. 있는 만큼만 쓰고 꼭 필요한 데 쓰고 나머지는 욕심내지 말자.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욕심을 줄이면 오히려 마음이 넉넉해지지. 그 순간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돈은 불안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지혜롭게 쓰면 평안의 도구가 될 수도 있었다. 며칠 후 주민센터에서 노후금융관리 강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주저없이 신청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노후에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의료비 대비. 둘째, 주거 안정. 셋째, 관계 유지. 돈은 이 세 가지를 위해 쓸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가 최근에 깨달아온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강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발이 흩날렸다. 흰 눈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야 알았다. 돈은 모으는 게 아니라 삶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다. 건강을 위해, 가정을 위해, 관계를 위해. 그것이 돈의 진짜 쓰임새였다. 집에 들어와 아내에게 눈 소식을 전하며 웃었다. 여보,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아내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맞아. 지금부터라도 함께하면 돼.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었다. 새해가 밝았다. 아내와 나는 작은 떡국 한 그릇을 나누며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아직 손이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지만 숟가락을 들고 나를 향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고통과 회복의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미소를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올해는 반드시 다르게 살아야 한다.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큰아들이 찾아왔다. 그는 우리 부부를 바라보며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지, 올해는 우리 가족이 함께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요? 어머니 건강을 지키는 것, 아버지 건강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것. 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우리는 거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종이에 목표를 적기 시작했다. 첫째, 하루 한 번은 함께 대화하기. 둘째, 주말에는 함께 식사하기. 셋째,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전체 건강검진 확인하기.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약속이 되었다. 아내는 종이를 바라보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힘겹게 말했다. 이렇게 함께하니 정말 든든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여보,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야. 며칠 후 작은 아들이 나를 데리고 근처 도서관에 갔다. 그는 내 손에 책 한 권을 쥐어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마음의 건강도 챙기셔야 해요. 그 책은 행복한 노후를 위한 3단계 생활 습관이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책장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안에는 내가 최근에 깨달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건강, 재정, 관계.
그리고 마지막에 적힌 문장이 내 가슴을 울렸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내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거실 창가에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다.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내 마음은 따뜻했다. 나는 혼잣말로 속삭였다. 이제 나는 알았다. 노후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아내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을. 내 인생의 후반전은 비록 느리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봄이 다가오자 아내의 건강은 눈에 띄게 호전되었다. 아직도 가끔씩 피곤했지만 혼자서 천천히 거실을 걸을 수 있을 만큼 회복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까? 단순히 병을 이겨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날들을 만들어야 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기로 했다. 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동 텃밭을 분양받아 토마토와 상추를 심었다. 아내는 흙을 만지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여보, 예전 시골집 생각나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행복했지. 두 손에 흙이 묻는 순간 우리는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간 듯 했다. 텃밭에서 만난 이웃들과의 대화도 즐거웠다. 서로 씨앗을 나누고 물 주는 시간을 조율하며 자연스레 친밀해졌다. 그 안에서 나는 또 하나의 진리를 배웠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과 새로운 인연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은 여전히 넓고 나는 여전히 살아가야 할 날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은 불안했다. 아내의 병이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를 위기. 나는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 작은 습관을 만들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함께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었다.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적으며 우리는 웃음을 나눴다. 오늘은 아내가 10발자국 걸었다. 오늘은 토마토 싹이 났다. 오늘은 아이들과 전화통화를 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내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당신이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야. 그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사실 나야말로 아내가 곁에 있어서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의지가 되었고 서로의 이유가 되었다. 나는 일기를 덮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인생의 후반전은 크고 대단한 성취가 아니라 작은 감사의 순간들을 쌓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아내는 거의 예전의 생활을 되찾았다.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시장에도 함께 갈 수 있었고 가까운 공원 산책도 가능해졌다. 나는 그 옆에서 천천히 발맞추며 걸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아내가 내 옆에서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이 내게 전부였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 바로 노후의 외로움과 고립이었다. 걷기 모임에 나가고 텃밭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면서 한동안 잊고 지냈지만 문득문득 두려움이 밀려왔다. 언젠가 아내와 내가 서로를 떠나야 하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다. 그날 밤 나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언젠가는 혼자가 될 수도 있잖아.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 아내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한 거야.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오늘을 더 사랑해야 해. 그 말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느라 오늘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며칠 뒤 걷기 모임에서 만난 어르신이 내게 말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건 치매와 봉사예요.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고독을 덜 느낍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집에 돌아와 아내와 상의한 끝에 우리는 동네 경로당에서 진행하는 무료 급식 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을 건네며 그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내 마음이 채워졌다. 아내도 옆에서 작은 도움을 주며 활짝 웃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우며 오히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인생의 후반전은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젊을 때는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야 했다. 그것이 내가 버틸 힘이 되었고 아내에게도 삶의 이유가 되었다. 밤이 깊어 창밖을 바라보며 나는 속삭였다.
언젠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오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다. 오늘을 충분히 사랑하고 내일을 감사히 맞이하며. 가을이 찾아오자 아내와 나는 어느새 새로운 일상에 익숙해졌다. 아침이면 공원 산책을 하고 낮에는 텃밭에서 흙을 만지며 저녁이면 함께 일기를 썼다. 처음에는 병 때문에 억지로 시작한 습관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위기 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우리를 불러 앉혔다. 아버지, 어머니,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집안에 조용한 숨소리만 흘렀다. 그리고 이내 아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이제 내가 가정을 꾸릴 때가 됐구나. 나 역시 기쁨과 동시에 묘한 두려움이 스쳤다. 아이가 결혼하면 우리는 또 다른 외로움과 마주하게 될까? 결혼 준비를 도우며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젊은 시절 내 결혼식을 떠올렸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그날의 설렘은 여전히 선명하다. 이제 내 아들이 같은 길을 걷는다니 세월의 흐름이 실감났다. 나는 아들에게 조용히 조언했다. 가정을 지킨다는 건 돈만 버는 게 아니다. 마음을 쓰고 시간을 쓰고 서로를 지켜야 한다. 내가 뒤늦게 깨달은 것을 너는 일찍 알았으면 한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버지 말씀 꼭 새기겠습니다. 결혼식 날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이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나와 아내가 걸어온 길이 겹쳐졌다. 우리가 힘겹게 지켜낸 가정이 이제 또 다른 가정을 세우는 씨앗이 되었다. 아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여보,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이 한층 더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외로움 대신 따뜻함이 남았다. 아이가 떠나갔지만 새로운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가을밤의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결국 이어지는 것.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이 자식에게로 흘러가고 그들이 또 다른 길을 열어간다. 그것이 삶의 순리였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흐름을 받아들이며 감사히 살아가야 했다. 아들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쓸쓸함보다도 뿌듯함이 더 컸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시간을 살아야겠구나. 젊을 때는 자식 뒷바라지에, 중년에는 생계와 책임에 묵혀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늦게 찾아온 자유가 있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근교의 산과 바다를 찾았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아내는 아이처럼 웃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는 이렇게 여유롭게 다녀본 적이 없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아, 늘 일하느라 바빴으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여행지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사진을 많이 찍었다.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이 났다. 젊음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깊이가 생겼다. 아내의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러나 충만하게 살고 싶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나는 다시 생각에 잠겼다. 인생의 끝자락이 가까워질수록 사람은 두려움과 마주한다. 언젠가 아내와 내가 서로를 떠나야 할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내는 내 표정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다. 여보, 그날이 오더라도 오늘처럼 함께한 기억이 있으면 나는 괜찮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우리가 함께한 날들이 내 삶을 지탱해 줄 거야.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인생의 마무리는 화려할 필요가 없다.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감사로 채우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제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배운 듯했다. 아내의 병으로 시작된 위기가 내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되었다. 창밖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고 그 바람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맙다. 지금까지의 시간도 앞으로의 시간도 모두 선물이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창밖에는 눈발이 흩날리고 아파트 단지는 하얗게 덮였다. 아내와 나는 거실 창가에 나란히 앉아 눈을 바라보았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참 이상하지.
지난 겨울엔 병실 창문으로 눈을 봤는데 이렇게 집에서 함께 보니 꿈만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아. 나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다. 인생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기에 지금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한다.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이제는 남은 시간을 세 가지로 살자. 첫째, 건강을 지키며. 둘째, 돈을 욕심내지 않고 지혜롭게 쓰며. 셋째, 관계를 감사히 이어가며. 아내는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그거면 충분해. 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저녁 무렵 아이들이 찾아왔다. 함께 따뜻한 국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다. 큰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덕분에 우리도 가정을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됐어요. 작은 아들은 덧붙였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더 든든히 지켜드릴게요. 나는 그 말에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밤이 깊자 아내와 나는 거실 불을 끄고 촛불을 켰다. 작은 불빛 아래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아내가 속삭였다. 여보, 고마워. 함께 해줘서. 나는 대답했다. 아니, 내가 더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나는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인생의 마지막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야 한다.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다. 눈은 여전히 창밖을 덮고 있었다. 그 흰 빛 속에서 나는 또렷하게 느꼈다. 내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다. 고통과 후회 속에서도 결국 감사와 사랑으로 이어졌으니 그것이면 충분했다.